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 요 품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식스시그마 품질하고 그 다음에 13장 그 통계적 품질 관리는 같이 묶어서 이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품질에 대한 기본적 정의가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규격 일치성 품질, 공급자 중심의 품질에서 사용자 중심의 품질로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품질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규격 일치성의 품질을 얘기하는 거고, 사용자 중심의 품질은 요구 적합성, 사용 적합성에 관련된 사용자 중심의 품질. 그래서 품질에 대한 정의가 현대적 관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바로 고객 만족이죠. 고객 만족. 그래서 이러한 고객 만족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탁월성 정도,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그 PC 노트북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괜찮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그게 바로 품질에 대한 평가예요. 탁월성의 정도죠. 탁월성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품질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의 품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감자 빠는 세탁기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객에 감추어져 있는 감추어진 니즈까지도 충족시켜주는 음, 탁월성의 정도 뭐 이런 형의 제가 설명을 드려서 탁월성 정도를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만족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품질이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 했고 두 번째 이제 품질 비용에 대한 것들 했죠 품질 비용 품질 비용 같은 건 이거 중요한 거죠 이거 시험에 이거는 뭐 99.9% 시험에 나오는 거죠. 품질 비용 문제는. 그래서 품질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방 비용, 그 다음에 평가 비용, 그 다음에 실패 비용. 자, 그래서 실패 비용은 또 어떻게 나눠져요? 얘는 내부 실패 비용,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 실패 비용.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요거를 비용으로 구제하자면 1, 시, 100 원칙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로 예방 비용은 이제 교육 훈련 비용이고 평가 비용은 계측이요, 계측, 계량하고 측정하는 비용, 검사하고, 그 다음에 계측 장비 구입하는 것들. 여기는 교육 훈련이고, 교육하고, 이제 훈련이고, 내부 실패 비용은 어떻게 돼요? 내부 실패 비용은. 내부 실패 비용은, 내부 실패 비용은 제가 뭐로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제작업, 제작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폐기 처분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외부 실패 비용은 이거 기업 바깥으로 나간 거죠. 잘못된 제품이 고객한테 전달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잃어버린 상실감, 잘못된 제품을 해서 고객이 화나고 이제 불편함을 겪는 잃어버린 상실감을 빨리 리커버리 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잘못된 제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이 다양한 이, 이, 그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구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냐면 기업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 이미지가 낮아질 것이고 이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신규 고객 창출이 이제 낮아질 것이고 기존 고객도 이탈하는 것이 높아져요. 이게 이렇게 조악한 품질로 인해서 그래서 기업에 어떻게 돼요? 어, 마켓 셰어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 기업의 ROI가 낮아질 것이고 이래서 어떻게 되냐?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쫙 해서 단순한 이러한 이 품질의 문제가 이렇게 음, 이렇게 악순환의 이 경로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다.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의적 구전효과, 호의적 구전효과 이거에 대한 것들도 수업 때 했던 거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품질 비용에 대한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품질에서 이제 그 주로 하는 그 품질에 대한 관점에 대한 것들이죠 관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사후 관리, 그래서 리액티브,
리액티브 품질은 사후 관리 측면, 사후 관리, 사후 약 방문, 즉 죽은 다음에 약 처방전 나오면 뭐 합니까?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게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저기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막 피해 보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런 저기 복구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이게 그걸 끊어지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끝난 다음에 사고가 이미 벌어지고 큰 피해가 발생하다 해서 복구하는 거는요. 그거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 사후 관리적 측면의 리액티브 관점에서 뭐로 바꾼다? 프로액티브 예방 중심적으로 예방 중심적인 접근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뭐가 품질을 그러니까 여기는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하는 거예요. 사후 관리의 대응 방법에서 예방 중심의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품질은 어떻게 돼? 예방 중심이 품질이다. 예, 그래서 제가 품질 비용에서 일시백 원칙, 그래서 예방 비용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다? 공짜다. 그래서 quality is free. 품질은 공짜입니다. 이거 실패 비용에 비하면.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이러한 이게 품질에 대한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즉 퀄리티 레벨이요 품질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면 품질 비용이 뭐가 돼요? 품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같이 증가하는 비용이 예방 비용하고 평가 비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품질 수준이 좋아질수록 줄어드는 게 이제 실패 비용이에요. 그죠? 그럼 총 비용 곡선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영자가 전통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나 요 수준에서 품질 제품 만들어서 공급할 거야. 즉 퀄리티 레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총 비용이 이렇게 높아져.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경제적 품질 수준이 요 정도에서만 품질 만들 거야. 즉 바꿔 얘기하면 내가 공급하는 품질에 이러한 실패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퀄리티 즉 품질은 고품질 이퀄 고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영자의 생각이에요. 그죠? 경영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 품질은 높이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이 방법을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예. 그래서 총비용 곡선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총비용 곡선이 실제로 퀄러티 레벨이 높아져도 그 실제로 비용 상승분의 그 비용이 증가되는 비용이 이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비례적으로 쭉 증가하지 않더라. 이게 그래서 이게 현대적 관점에서의 품질이에요. 그래서 고품질이 도리어 어떻다? 그렇게 고비용이 아니라 이렇게 저비용 구조로 실제로 이렇게 비용이 증가되지 않는다. 많은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저비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더 저렴한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상승분에 대한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품질 상승분에 대한 이점. 이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고품질은 이렇게 고비용이 되는 구조로 변화되지 않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것들 우리 쭉 해가지고 이제 품질에 대한 다양한 얘기도 정의 뭐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쭉 이제 막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저기 12장에 나와 있던 거 QC7 툴 QC7 툴이 있네요. QC7 툴.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쓰는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7가지 도구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체크시트예요. 체크시트. 두 번째가 체크시트는 바로 뭐예요? 그냥 데이터 수집하는 거죠. 즉 바꿔보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주먹구구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된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느낌이나 어떠한 자기의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이렇게 판정하지 말고 과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 의사결정을 하자. 그래서 그 과학적인 방법의 가장 기초는 객관화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어떻게 돼요?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게 체크시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서 체크시트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돼서 체크시트가 쭉쭉 이렇게 되면 여기에 좀 더 이렇게 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요인 A 요인 B 요인 C 요인 뭐 D 요인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3월 1일 3월 2일 해가지고 쭉 3월 뭐 30일까지 그래서 빈도를 이렇게 저기 전체 맨 끝에는 이제 합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합계가 그죠 이렇게 합계가 이거에 대한 것들 이렇게 숫자로 수집하는 게 이게 시트. 그다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던 데이터 시트를 뭐로 바꾼다? 시각화 자료 만드는 거죠. 시각화 자료. 시각화 자료. 그래서 시각화 자료의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이게 막대 그래프 있잖아요. 엑셀에서 막대 그래프 이렇게 쭉 해서 막대 그래프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각화 자료고 이게 그래프.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여기서 우리 흐름도 같은 거 있죠. 흐름도. 흐름도에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있어요. 뭐 꺾은 선 그래프도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굉장히 이런 이 플로우 차팅, 이 프로세스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들, 이러한 데이터의 특징 같은 것들을 꺾은 선으로 그린다든지, 이렇게. 또 뭐 있냐면 관리도 있네요, 관리도 같은 것들도 이게 시각화 자료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관리도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이미 이제 머리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분포의 대칭형 분포야, 비대칭 분포야, 이거 이제 분석하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그래서 대칭형 분포예요. 대칭형 분포입니까? 뭐 이런 형태.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왼쪽 긴 꼬리 형태의 분포예요. 뭐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의 분포예요. 오른쪽 긴 꼬리 분포입니까? 이렇게 분포의 형태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의 분포예요. 이런 형태의 분포의 특징은 대칭형 분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히스토그램.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파레토예요. 파레토 차트. 그래서 우리 여기 체크시트에서 나왔던 걸 그래프를 그렸던 거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 반도의 부의 불균형의 문제 20-80룰이죠. 이게 뭐 20-80룰, 뭐 80-20룰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품질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잘 돌려봤더니 어떻게 돼요? 과거에서부터 특정한 문제 한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더라. 그래서 총 전체 발생하는 건수를 보면 한두 가지가 전체 빈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더라? 거의 7, 80% 차지하더라. 그게 치명적인 소수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야 되면 제가 어, 치명적 소수의 문제, 치명적 소수의 문제, 사소한 다수의 문제, 음,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왔던 이거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체, 이렇게, 아유, 여기, 이런 형태가 이제 이렇게 아래를 꺾어주면서 여기서 꺾은 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대 빈도, 상대 빈도. 여기는 어떻게 돼요? 누적해서 누적을 나타내는 건 요 꺾은 선. 이게 그다음에 여기 상대 빈도를 나타내는 건 약대 그래프. 이렇게 해서 주축 요인을 이제 쭉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파레토를 그린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요인이라는 게 어떤 결과 현상에 대한 것들은 찾았어. 그죠? 뭐로? 파레토로. 그죠? 다섯 번째는 이제 원인을 결과를 찾았으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제 원인 결과 도표 원인 결과 도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얘가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똑같은 말이 있죠. 이게 똑같은 말 생긴 게 생선뼈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PC본 차트 PC본 차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이게 원인 결과 도표 그 다음에 저기 원인 결과 도표 그 다음에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그쵸 이 정도 하면 뭐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시가와 차트도 이시가와가 이걸 이제 활용했기 때문에 이시가와 차트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특성 요인도가 있네요. 어디 뭐 하나 빠진 게 같다 그래요. 특성 요인도 어떠한 특성의 요인들을 구분해야 된다. 특성 요인.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저기 학생 식당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했더니 학생 식당에서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만이 많아. 그러면 이제 이 막대 그래프에 이제 이렇게 나와 그랬던 아까 꺾은 선부로 나왔던 A 요인이 식사량이 부족해요라고 하면 이제 A 요인이 이제 A 식사량이죠. 식사량이 왜 부족하냐? 자, 그래서 생선 머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선 머리를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이 식사량이 부족한 문제는 1, 2, 4M 어떠한 환경적 결과는 네 가지 어떠한 환경적 결과는 어떻게 돼? 원인이 4M이다. 얘가 뭔데? 원인이죠, 이게. 그래서 결과하고 원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요 생선 머리가 뭐냐면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머신, 메테리얼, 메소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특별한 형태로 원가 이렇게 원가 쓰고 싶어. 원가 써도 됩니다. 그죠? 근데 기본은 1, 2, 4M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잔가시를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잔가시를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의 이 식사량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 차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네. 얘가 이제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 개선 측면에서 또 뭘 해요? 여기가 B라고 한다면 다시 또 생선머리 B 그 다음에 4M 꼬리 그래서 또 이렇게 그려내고 얘가 해결되면 옆에 있는 C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4M의 꼬리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 B, C, D 요인이 결과가 환경적 결과가 A, B, C, D 네 가지가 나왔다면 특성 요인도 몇 개 나와야 돼? 특성 요인도 4개 이렇게 4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원인 결과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쭉 했고 여섯 번째 이제 우리는 스캐터 플롯에서 스캐터 플롯 산점도에 산점도.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식사량과 식사량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우리 1번 공정, 2번 공정을 합시다. 그럼 X가 1번 공정이고 1번 공정의 불량수고 여기가 2번 공정의 불량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Y라고 한다면 이거를 X하고 Y에 대한 순수상 좌표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5월 1일날, 5월 2일날, 5월 3일날 해서 쭉 해서 5월 31일까지 1번 공정, 여기 1번 공정, 여긴 2번 공정의 불량수를 이제 15개, 여기는 22개예요. 여긴 10개, 여기 16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22개, 여기는 38개 이렇게 쭉 해서 이걸 갖고 어떻게 돼요? X좌표, Y좌표의 순수상 좌표로 하면 15,22 이렇게 여기는 10,16 여기는 22,38 이게 정리만 한 거죠.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었더니 이런 형태가 점이 3포가 이렇게 쭉 나왔던 우상향 형태의 3포가 나왔다는 얘기는 1번 공정이 증가할수록 2번 공정도 증가합니다. 이런 얘기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스캐터 플롯의 특징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7번 공정 7번 공정이란다. 제가 이제 그래서 산점도는 이렇게 관련성의 즉 선형적 관련성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여러분들 수요 측에서도 어떤 거 나와요? 이거 공분산에서 이렇게 좌표값 찍어가지고 이게 스캐터 플롯 점을 찍죠. 산점도요. 그죠? 그거 우상향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장 작업자들은 이걸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림만 패턴만 보는 거예요. 패턴만 이렇게.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스트래티피케이션. 층별이네요. 층이네, 층. 스트래티피케이션 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저기 여러분들 저기 학기생 식당에 대한 만족도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층으로 구분해 가지고 세분화시키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거에 몰려 가지고 의미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A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은 어떻게 되냐? 이게
16시간 동안 작업해가지고 이제 제품이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작업조는 어떻게 되냐? 작업조는 A1조가 있고, 그 다음에 A2조가 있는데, 이 작업조가 8시간씩 교대 근무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 이제 이틀에 이제 하루에 한 대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구분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완성된 상태에서 1번 파트가 분량이 많이 났네. 2번이, 3번이, 4번이 제일 많이 났고, 이렇게 완성된 제품의 품질 테스트를 했을 때, 각 부분에서 이렇게 분량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러면, 아, 이거 A1조가 잘한 거야. A2조가 이거 만든 거야. A1조가 만들었는지 2조가 만들었는지 나 평가하고 싶어. 그러면 완성된 상태에서 품질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어느 조가 했는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작업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A1조가 작업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그래서 이거를 갖고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그려내서 2번 A2조 작업도 어떻게 돼?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파트에 부품의 분량이 몇 개 나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건 분량이 즉 이렇게 높은 거는 주로 어떻더라? 얘가 A2조에서 주로 많이 만드는 게 여기 4번 분량은 A2조에서 많이 만드는구나. A1조에서는 1번에 대한 어떻게 돼요? 분량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A1조, A2조 이렇게 층을 구분해서 비교한다. 비교 대상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스트래티피케이션, 층별이라고 한다. 그래서 7가지 도구에 대한 것들 쭉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QC7 툴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거 뭐 했죠? FMEA 요거 계산하는 방법 쭉 해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FMEA는 페일리어 모드니까 어떤 게 실패했어. 근데 그 실패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치명도, 발생 빈도, 검출도, 이 세 가지 값.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우리 10점 만점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1점에서 2점, 그 다음에 뭐 3점에서 4점, 그 다음에 5점, 그 다음에 6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8점, 그 다음에 6점에서 7점, 그 다음에 8점에서 뭐 10점 이렇게. 그래서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불량이 발생했어. 그러면 그 불량이 발생한 것들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스코어로 만드는 거죠. 점수로. 그래서 점수 줘가지고 치명도, 발생빈도, 검출도 이걸 다 곱한 값. 그래서 만약에 10점이라고 한다면 가운데가 5점이니까 얘 5점, 얘 5점, 얘 5점 하면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5점. 그래서 전체 A라는 분량이 발전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단순한 빈도 중심으로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하더라? RPN 값, RPN, Risk Priority Number. 그래서 이거의 발생, 즉 페일리어 모드를 즉 이용자 불만이나 공정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된다?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넘버를 계산해서 그걸 갖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순 빈도, 단순 빈도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저기 계산 방법은 이게 저기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점수를 우리 계산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FMEA 이거 제 영상 같은 것들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품질 개선을 위해서 뭐 ISO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웹에 나와 있던 영상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보시면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고 우리 이제 저기 13장에 SPC에서 다구치 박사의 이제 바로 뭐예요? 이 강건 설계, 로버스트 디자인, 강건 설계에 대한 것들, 요것들도
아까 얘기한 전통적 관점에서의 품질 평가 방법. 요거 골포스트 방법이라고 했죠. 여기 요 안에 들어오면 yes 합격. 여기는 불합격, 불합격. 여기에 있는 제품 A하고 바깥에 있는 거 B하고는 요거는 얘는 불합격 같은 합격 A는 B는 어떻게 돼요? 불합격된 합격에 가까운 불합격 제품. 그죠? 이게 A하고 B 제품의 품질 차이는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 별 차이 없어요. 그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A하고 B 제품 모두 어때요? 가장 이상적인 규격의 중심값, 여기 M값이라고 합시다. 이 규격의 중심값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품질 수준에서는 이건 심각하게 품질의 기능이 지금 저하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이거 문제가 많은 제품이야, 이 제품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골포스트 방법에 의한 품질 평가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계적인 방법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기업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즉 특정한 범위값을 갖는 이 골포스트 방법의 전통적 방법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이거를 이렇게 이 방법을 가운데 여기 규격 중심 M값을 중심으로 2차 포물선의 품질 비용을 계산했다. 그래서 Y는 AX의 제곱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델타 뭐 X 뭐 마이너스 델타 X 플러스 델타 X만큼 이동할수록 뭐가 생긴다? AX 제곱 형태의 이러한 2차 포물선에 뭐가 생긴다? 품질 비용 Q 코스트 품질 비용이 발생한다. 합격 제품이라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규격 중심에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손실함수에 관련된 것들 다구치 박사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연구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변동성에 관련된 거 있으면 관리도 이제 관리도 쭉 해서 우리 관리도 그래서 관리도는 어떻게 되냐? 개수형 관리도, 그 다음에 계량형 관리도. 자, 그래서 관리도는 여러분,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변동을 관리합니다. 변동이 바로 뭔데요? 표준 편차, 분산. 이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럼 변동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변동의 종류를 한번 우리 나열합시다. 쭉 했더니 변동의 종류는 쫙 해서 보면 제일 첫 번째 우연적 변동이 있어요. 우연적 변동. 통조림 공장에서 생선의 사이즈와 이 무게에 대한 중량, 무게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해진다고 그게 정해집니까? 애들을 내가 맨날 그냥 정확하게 무게 달아가지고 내가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사이즈로 선별을 하겠지만, 그 무게가 항상 일치하지 않고 변동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연적 변동 같은 거, 통조림의 그 자재, 즉, 통조림의 무게 같은 거, 통조림 생선의 무게, 이런 것들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어저께 잡힌 생선과 오늘 잡힌 생선의 무게가 약간 변동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 변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모 같은 거예요. 톱날을 내가 매냥 이걸 톱질을 하니까 톱날이 어떻게 돼요? 쓰면 쓸수록 마모가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마모가 돼서 뭉툭해서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것도 뭡니까? 우연적 변동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햄버거가 이렇게 있는데, 햄버거 패티, 맥도날드 햄버거 있는데, 피클이 햄버거당 2개 들어간대요. 근데 피클이 한시에, 좀 전에 만들 때는 피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클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2개가. 또 다른 샘플 봤더니, 피클이 2개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여기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피클의 위치가 변동하는 거는, 이건 허용 가능한 변동.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연적 변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니, 이상적 변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연적 변동이다. 그래서 햄버거에서 피클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거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놓는 위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변동이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변동의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변동이냐면 두 번째 이제 이상적 변동. 이상적 변동이 바로 뭐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abnormal. 즉 비정상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라고 이상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말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상적 변동은 비정상적인 변동. 그래서 예를 들면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에서 샘플링, 즉 통조림 무게에 대한 오류가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 거야? 봤더니 어떻게 돼요? 밥 먹고 바로 일해가지고 식곤증으로 통조림 무게, 통조림에 들어가는 꽁치 통조림의 개수가 잘라진 토막이 3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는 3개 들어갔다가 어디는 2개 들어갔다가 어디는 뭐 4개 들어갔다가 5개 들어갔다가 2개 들어갔다가 이렇게 변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불량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왜 1시부터 1시 반 사이에 통조림 무게에 대한 불량이 급증할까? 식곤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때는 생산 안 하고 맨손 체조 같은 거 막 시키고 하는 거 있죠. 작업자들한테. 이런 것들. 이게 이상적 변동. 이게, 즉, 체계적 변동, 특정한 형태, 조직적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상적 변동이 이 비정상적인 변동을 부르는 말입니다. 조직적 변동, 체계적 변동, 이게, 그래서 특정한 어떤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의 대상으로 잡는 건 바로 뭐다? 이상적 변동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이상적 변동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관리도인데, 하나는 개수형 관리도, 하나는 계량형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는 측정하는 측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값을 갖는다? 정수값을 가져요. 그죠? 정수값. 이거 지금 여러분들 분포 이론 써야 되기 때문에 통계 분포 특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관측치 값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개수형 관리도는 하나, 둘, 셋, 넷, 0, 1, 2, 3, 4 이런 형태로 정수값을 가져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관측치 값들은요. 어떤 형태냐면 yes, no야. yes, no. 상호 대립되는 2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꽁치 통조림을 시간당 뭐 10,000개를 만들었어. 10,000개 만든 이 제품은요. 합격 제품과 불합격 제품 딱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합격 제품과 불합격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합격과 불합격의 제품의 이 특성을 갖고 이제 하니까 항상 만든 거는 합격 제품과 불합격 제품. 상호 대립되는 2가지의 것들로만 어떻게 돼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항분포, 이런 것들을 쓰겠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분포는 이항분포, 뭐 포화송, 이항분포의 특수한 형태, 포화송 분포 이런 것들을 분포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항분포에 뭘 쓴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대로 갖다 쓴다. 이항분포의 평균이 뭔데요? NP.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바로 뭐예요? 표준 편차? 분산은 뭔데요? NPQ. 이게 성공을 P, 실패를 Q라고 한다면 동전 던지기 한번 해볼까요?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5번 던지니까 절반하면 얼마예요?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2.5 이게 그러면 우리 저기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5번 던져서 얘가 2분의 1이고 실패도 얘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곱해서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바로 뭐가 돼요? 이게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 관리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관리도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0이고 분산 표준 편차가 1인 형태의 분포.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가운데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정규분포죠. 이게 즉 이 정규분포를 옆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리통계선 범위를 얘를 옆으로 이렇게 휙 돌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 그 다음에 여기가 3표준 편차 여기도 3표준 편차. 그래서
관리통제선의 범위는 얘가 UCL이고 얘가 LCL이라고 한다면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NP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PQ 이렇게. 요 식의 기본식. 이제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이 개수형 관리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얘가 C 관리도, U 관리도, P 관리도 이 세 가지가 컵이다. 컵. 외우기 편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쓴다? 분량 관리도, 분량률 관리도, P 관리도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P 관리도, MP 관리도 이게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거에 대한 예제도 웹에다가 다 올려놓고 계산 다 하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량형 관리도는 어떻게 되냐? 얘는 관측지 값이 얘는 정수값이 실수값을 가져요. 그죠? 실수값.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로 실수값을 갖는 그러한 관측지 값은 바로 뭐냐면 길이, 네, 무게, 그 다음에 뭐 수명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실수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는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분포를 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값, 그 다음에 이게 변동성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그냥 우리는 뭘 쓴다? 표준편차 쓸 거예요. 그래서 평균. 그래서 대표적인 얘는 정규분포 쓸 거고, 그래서 정규분포 이런 그대로 할 거고, 대표적으로 평균관리도가 바로 뭐예요? X바 관리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위관리도. 범위관리도는 이제 R 관리도. 이렇게.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 세 번째는 X바 R 관리도.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관리도 세 번째 X바 I 관리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들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도 그리는 방법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공정능력지수 여러분들한테 쉽게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조셉 주란이 공정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CP, 프로세스의 capability 어떻게 되냐? USL에서 마이너스 LSL. 이거 다음에 6 표준 편차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 UCL은 맞는데 S 저거가 스펙시피케이션. 즉 스펙이지 스펙. 규격이에요, 규격. 여기가 규격. 여기도 규격. 여기는 규격 한, 여기는 규격 상한, 이렇게. 그래서, 요거, CP값 한번 봅시다, CP값. 여기는 우리 회사의 규격의 변동성의 특성이 나타내는 거고, 규격의 변동성이고, 분모는 뭐가 돼요, 여기는? 기준값이 되는 게. 관리도예요, 관리도. 그래서 만약에 CP값이 6 표준 편차고 여기가 12 표준 편차라고 나오면 CP값 어떻게 돼요? 나눠서 2가 나오네. 2. 이건 가장 이상적인 어마어마한 진짜 품질 수준을 따지면 진짜 이거는 완벽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완벽한 품질 수준의 이제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이 품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CP가 2가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 CP는 이제 이 CP에 적용하는 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통조림 공장이 있어요. 우리 형광등 예제 들었으니까 형광등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구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에는 규격을 정하는 거예요. 규격이 얼마냐? 우리는 형광등의 수명 시간이 평균으로 규격 중심값을 1000을 잡고 있어요. 1000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의 USL하고 LSL을요. 이게 1200에 800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만들 거예요. 형광등을. 이렇게 형광등 만든 회사가 평균은 수명시간 1000시간이고 그 다음에 1200에 800 이렇게 규격을 잡아놓고 1200에 800, 그 다음에 가운데는 1000시간. 그래서 요 안에서 통조림의 변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 지켜지고 있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100개의 샘플을
100개의 샘플을 뽑아봤어요. 형광등에. 샘플을 뽑아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값이 얼마 나왔냐면 900시간이 나온 거예요. 900시간.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 형광등 회사의 공정 능력을 평가하시오. 공정 능력을 평가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표준 편차는 48로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 공정 능력을 평가 한번 해봅시다. 이 형광등 회사에. 이 형광등 회사의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지금 즉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1000 여기가 800에 그 다음에 여기는 1200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두 개 합쳐서 나누면 여기가 M값. 요게 바로 뭐예요? 1000이 되겠네요. 1000. 요 1000이라는 값이 규격의 평균값인 1000시간하고 일치하네요. 그죠? 즉 바꿔 얘기하면 M값과 규격의 평균값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일치한다면 이때 CP를 쓰는 겁니다. CP. 그죠?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데 CP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과대 계상된다. 즉 커지는 거예요. 값이 커지는 형태.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 예제를 한번 CP를 이제 써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예제 잠깐 두고 우리 그 다음에 CP를 썼는데 이 CP는 어떠한 형태의 특징이 있냐면 규격의 중심과 이 평균값이 항상 일치할 때 그때만 이걸 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통조림을 이제 만드는데 1시에 통조림 5개 뽑고 그 다음에 2시에 통조림 5개 뽑아가지고 통조림 무게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게 5개짜리의 평균값이 저기 500g이 딱 나오게 돼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통조림을 깡통을 하나, 둘, 셋, 넷, 5개 했는데 이 평균값이 얼마냐면 500g이 나올까? 이렇게. 즉, 우리는 원래 규격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를 들면 통조림 무게는 우리는 평균 무게가 500이어야 돼. 이렇게 500.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5개 샘플을 뽑아가지고 평균 500g 만드는 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할까? 500g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평균을 500을 맞춘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날 복권 사는 거죠. 그죠? 나오면 그날 복권 사는 거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야, 이게. 그죠? 이게 바꿔 얘기하면 CP라는 것은 공정의 축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이상적인 공정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잠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공정의 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게 바로 뭐다? CP다. 현실은 어떻더라? 엄청나게 공정 축도가 변동된다. 공정 통조림 무게가 503g, 510g, 490g, 495g 계속 변동하겠죠. 그죠? 500g 못 맞추면 다 버려야 되는 분량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CPK를 만들었네요. CPK는 어떻게 되냐? 1-K에 곱하기 CP와 같더라. 이렇게. 그래서 1-K CP하고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축도가 이동된 양, 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K라고 했을 때 만약 K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K가 0을 집어넣으면 CPK는 1-0 곱하기 CP니까 CPK와 CP는 같아지겠죠. 즉 바꿔 얘기하면 공정 축도가 이동되지 않았을 때는 CP와 CPK는 같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CPK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공정 축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여기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떻다? 때로는 통조림의 무게가 평균보다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통조림의 무게가 낮아지는 경우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통조림의 무게가 내가 예를 들면 500g 했는데 490g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낮아지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510g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도 하나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에서 나타나는 1번 케이스 하나 2번 케이스 하나 이걸 식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 큰 거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통조림의 무게를 쫙 해서 봤더니 이제 여기가 예를 들면 495g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게 내가 5개 샘플을 구했더니 평균이 495g 나온 거. 그러면 이상적인 게 500인데 495로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죠? 떨어졌네요.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럼 여기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LSL,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USL,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아래쪽은 큰 거에서, 저기, 요 식으로 쓸게요, 제가, 식으로 쓰면, 평균값에서 LSL을 빼고, 아래로 떨어진다니까, 500에서 떨어진 거니까, 여기 표준 편차가 몇 개 있어요? 3표준 편차, 컴마, 위쪽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USL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3표준 편차. 그 중에서 어떻다? 작은 값을 고를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CPK다. CPK.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제 봅시다. 예제 쭉 해서 여기 예제 보자. 시작해서 봤더니 형광등 규격에는 1000시간에 1200에 800에 규격이 있어요. 이렇게 표준 편차는 48시간. 그럼 이걸 갖고 CP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하면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되겠죠. 요걸 먼저 CP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P는 만약 이걸 그대로 CP에다 쓰면 USL 1200 마이너스 LSL이 800, 그 다음에 3 곱하기 표준편차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00 나누기, 그죠? 400. 400.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뭐냐면 이제 3 곱하기 48.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48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 갖고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더라? 쫙 했더니 3 곱하기 48이 아니죠. 6 곱하기 48이죠. 6 곱하기 48. 갑자기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48이 아니라 6 곱하기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38 이렇게 나와요. 1.38. 이게 관리도 기준으로 예보했을 때 이만큼이나 더 높네요. 38%. 근데 사실은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가 1000이었는데 10개 100개 뽑았더니 900시간이니까 규격 중심의 N값 즉 평균값하고 여기에 평균값이 이거 값하고 일치해 안 일치해요? M값하고 일치하지 않잖아요. 1000하고 1000과 어떻게 돼요? M값과 여기 평균값이 어떻게 돼요? 같지 않네. 그럼 뭘 써야 된다? CPK.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된 거죠.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근데 얼마 나왔어요? 900 나왔네요. 그죠? 하는 800이고 LSL 여기는 1200시간 이렇게 1200 USL 이렇게 USL 이렇게 그래서 CPK를 계산하면 옆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게 900g 나왔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겠네요. 900 마이너스 LSL 800 나누기 3 곱하기 48 컴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네. 1200 마이너스 900 나누기 3 곱하기 48 이 둘 중 안에서 어떻게 되냐? 작은 값을 골라요. 쫙 이렇게 작은 값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100 나누기 0.69가 나오겠네요. 요 값에서 여기서 0.69 관리도 1보다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다? CPK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던 거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은 품질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12장에서 빠진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면서 메모하라고 이렇게 알려줬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게 뭐냐면 불량률, 그 다음에 DPU 이런 거 있죠.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은 알아둬야 된다. 요거를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되겠죠. 불량률이에요. 불량률. 그래서 불량률 같은 거는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생산량에서 불량 제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골라낸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그래서 불량 제품을 이제 골라내는 거니까 전체 총 생산 제품에서 불량률은 총 생산 제품에서 생산 제품 수, 총 생산 수에서 실제로 불량 개수, 불량 제품의 개수.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불량 수가 5개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5% 불량률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PU 봅시다. DPU. 이제 DPU. 이게 DPU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DPU. 이게 바꿔 얘기하면 한 대당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결함수 요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DPU가 이제 그래서 우리 요거 갖고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내가 제품을 총 생산 제품을 이제 100대를 만들었는데 5개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제품,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 네 번째 제품, 5번. 이게 분량이잖아요. 이게 분량이 5개 나왔어요. 1, 2, 3, 4, 5. 근데 제품당 어떤 형태냐면 제품당 예를 들면 한 20군데 정도를 이렇게 품질 평가를 한다고 칩시다. 20군데.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20군데 평가하는 이 평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분량이 1개 나왔네. 여기서는 20개 조사해 봤더니 여기서는 예를 들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1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1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전체 결함수가 7개네요. 전체 합은 7개. 이게 그러면 전체 결함수에 대한 것들이니까 전체 제품 생산이 예를 들면 100대 생산했어요. 100대 생산. 근데 결함수가 전체 5개인데 5개 안에 결함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 있는 거예요. 7개. 그러면 DPU는 어떻게 되냐? 나누니까 0.07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0.07. 이게 그 상태에서 우리 DPMO를 한번 DPU 그다음에 DPMO는 100만 단위로 바꿔버린 거예요. 100만 단위로. 그래서 DPMO를 쫙 해서 계산하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제품 하나당 품질 평가가 몇 군데에서 한다? 20곳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펙트 퍼 밀레니엄 오퍼레튜니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100만 개의 결함기에 즉 100만 개를 만들었을 때 결함기에 그 결함의 100만 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의 숫자 이 결함의 숫자 100만 단위에서의 나타나는 결함의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100개를 이제 전체 나올 수 있는 총 결함 수로 바꾸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함 수가 100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대를 만들었으니까 100대 만들었어요. 근데 한 제품당 평가가 몇 군데 한다고요? 결함수는 20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전체 얘는 2000분의 이렇게 될 거고 2000분의 그 중에서 전체 우리 얼마가 나와요? 여기 전체 결함수가 7개 나오네. 7개 이렇게 7개 이게 앞에 나왔던 거 아까 앞에 나왔던 거에다가 결함수를 여기 확장시킨 거고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돼요? 100만 단위 이렇게 100만 단위 요게 100만 단위를 이렇게 생산량의 100만 단위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3500개 쫙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100만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100만 번 정도의 기회가 즉 100만 개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하면 3500개 정도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3500개 정도의 이렇게 100만 단위로 100만 단위 결함으로 얘기하면 아까 여기서 100개 중에서 5개 발생하는 이 회사는
결함수를 세봤더니 7개 나왔어요. 5개에서. 이거는 100만 단위일 때는 100만 단위의 결함수에서는 3,500개 정도 나오는 품질 수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거 좋은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DPU, DPMO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품질에 대한 것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에 대한 것들 12장, 13장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